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오는 20일 월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커졌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다음 주 월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협상단이 19일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20일에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이틀 안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The talks are going on. It'll go on over the weekend, and a lot of good things are happening. And that includes Lebanon too. 이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선언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항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대이란 해상 봉쇄는 풀지 않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핵 문제를 놓고도 양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1차 협상에선 미국이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란이 5년을 역제한하면서 협상 타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고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측은 이란의 우라늄은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자, 이란 전쟁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빠른 시간 안에 열릴 거란 보도가 쏙쏙 나오고 있는데요. 회담 가능성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We're having a big day. We'll see how it all turns out, but it should be good. It'll go on over the weekend, and a lot of good things are happening. What will it take to end the blockade? When the agreement is signed, the blockade ends.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참석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번 종전 협상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협상 가능성은 높아진 게 사실이죠. 지금까지의 강대강 군사 대결에서 사실은 선물을 주고받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을 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0일간 휴전을 했잖아요. 그런 선물을 주니까 그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전면 개방을 하겠다라고 또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데 다만 이 협상이 실제 타결로 이어지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2주라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 내에 협상하는 것, 그게 안 돼서 휴전 기간을 연장을 해서 협상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우라늄 농축 같은 부분에서 타결이 안 돼서 평행선으로 가다가 미국은 예고한 대로 테러로 나가는 것. 마지막은 테러로 나가기 전에 초토화 작전을 하고 테러로 나가는 거. 이 네 가지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선물 주고 받는 거를 보면 3, 4번 시나리오는 낮아졌고 1, 2번 시나리오인데 1번은 결국은 스몰딜이고 2번은 빅딜이거든요. 빅딜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랜드 바게너리라는 이름으로 제안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1번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타결 가능성은 어려워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내 곧 폐쇄를 다시 시사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봉쇄를 이어가겠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셈법이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그 협상 공식 전략인데 최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외교와 협상의 카드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군사 카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의 카드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협상력을 높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도 거기에 그대로 맞서고 있죠. 이란도 화전 양면 전략으로 맞서고 있거든요. 대화의 가능성, 우라늄 농축도 대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호르무즈 10일간의 그 개방이라는 것도 여전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다라는 식을 현시하면서 개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일간이라는 것을 딱 정확히 기간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란이 정한 항로로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라크 섬의 위쪽에 있는 이팡 침로, 아래에 있는 출항 침로, 그걸 유지하라고 했거든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협상력을 계속 높이기 위한 지략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두 사실은 측이 똑같이 대화와 군사 카드를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 짚어주신 대로 이 양측의 핵심 쟁점 무엇보다도 이 농축 우라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고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현재 부인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될 거로 보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타결한 JCPOA보다는 성과가 좋아야 되죠. 네.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2015년보다 고도화됐고 또 가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다 포기하는 식은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면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JCPOA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사실은 동결에 가까운 성격이 있었고 지금 완전한 비핵화예요. 그리고 농축도 당시에는 20%였는데 지금 60%잖아요. 네. 그리고 방식도 당시에는 20%를 자체적으로 희석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반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고 앞으로 이제 우라늄 농축하는 기간도 오바마 행정부 때는 단계적으로 그거를 15년 동안 이제 결국은 농축을 중단하는 식이고 지금은 20년 이상 일괄 그냥 중단이잖아요.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괄 타결식 방식은 여전히 도전 요소가 많아서 그래서 나오는 게 2단계 해법인 거죠. 사실은 일단 간단하게 합의를 하고 2달간 추가 협상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간극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빠르게 개방되고 있는 점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거든요.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 이전의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종전 날짜에서 미중 정상회담은 중요한 변수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압박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메시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용 청구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켰다. 근데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원유 수입의 3분의 1을 거기를 의존하지 않냐. 그러면 미국이 해줬으니까 돈을 내라. 그러니까 비용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뭐 휴대용 방공무기를 제공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 중국 위성을 이용해서 이란이 걸프 국가에 대한 시설 타격을 활용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사실은 수세로 몰아가는 그래서 협상판에서 유리한 구도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것도 이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값싼 이란산 원유를 수입을 해서 굉장히 시장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서 이거 제재 위반이다. 그러니까 제재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압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란 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농물원을 탈출했던 늑대 눅구가 탈출한 지 9일 만에 생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한밤중 드론과 마취총까지 동원된 긴박했던 포획 순간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열화상 카메라에 노랗게 빛나는 물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8일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입니다. 농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늑구는 마취총을 맞은 뒤 급히 방향을 틀었고 드론이 그 뒤를 끈질기게 뒤쫓았습니다. 농소루를 따라 비틀거리던 늑구는 이내 중심을 잃고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같이 올리는 걸 할게요. 네, 아무리 갈게요. 가면 돼. 일단 빨리 옮길게요. 괜찮으니까. 대전 월드에서 2km 떨어진 농수로 인근에서 늑구가 붙잡혔습니다. 좀 잘 쉬어요. 오케이. 산소 드세요. 지난 13일 시민 제보로 늑구를 발견했지만 당시 늑구는 마취총을 피한 뒤 4m 옹벽까지 가볍게 뛰어넘으며 수색팀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늑구를 다시 포착한 수색당국은 드론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가며 천천히 거리를 좁혔습니다. 단 한 발로 늑구 허벅지에 마취총을 명중시켰습니다. 대전시는 늑구 탈출 과정에 월드 측의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차재현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송국건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신 것처럼 드디어 늑구가 9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 함께 보시면요.
농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늑구가 마취총을 맞고 비틀거리더니 이 중심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늑구의 지금 건강 상태인데요. 지금 건강한가요? 네, 초기 진료 결과 양호한 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한 혈액 검사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는데 다만 X선 검사에서 이 길이 2.6cm의 낚싯바늘이 발견이 돼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미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예. 왜 낚싯바늘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늑구가 꽤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죠. 네. 먹거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먹었고 물고기 몸속에 있는 낚싯바늘이 확인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시에 따르면은 늑구 위에는 이 낚싯바늘 외에도 나뭇잎과 생선 가시 등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천공 위험이 있어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늑구는 포획된 후에 현재 이 대전 오월드 내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예. 네, 정말 이 늑구의 무사귀환에 전 국민들이 환영하는 것 같은데요. 늑구가 이제 성심당과 함께 이 대전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다양한 밈이 등장하는가 하면 굿즈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밈이라고 하죠.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는 컨텐츠 안에 늑구가 주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땅을 파서 탈출을 했는데 늑구가 용접기를 들고 사파리 철조망을 절단하는 모습이 밈으로도 만들어졌고요. 아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뚫고 나갔다는 말과 함께 관련된 밈이 제작되기도 예. 했습니다. 아예 늑구가 근부대를 이탈한 탈영병처럼 헌병대 붙잡혀 대전 오월드로 인계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또 하나 재밌는 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 사실 화제의 인물들은 다 참여를 하는데 네. 늑구가 여기에 참여해서 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밈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늑구의 귀환에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는 생포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뉴스가 SNS 통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시민들은 무사 귀환을 환영한다. 원래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러니까 돌아오길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예 대전 관광공사에 늑구 굿즈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늑구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인데 오랫동안 이렇게 잡히지 않았던 이유, 포획 과정에 혼선도 있었죠. 암컷 늑대로 늑구를 유인하기로 해놓고 뭐 수컷이 투입되는 그런 혼선도 있었잖아요. 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죠. 그리고 동물원에서 저 동물들이 탈출하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처럼 일종의 맹수루잖아요. 그리고 좀 위험하고 거기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포획이 안 된 건 처음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있었는데 그때 저 늑구가 수컷입니다. 수컷인데 네. 이제 인간의 기소 본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물원에서 이제 늑대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네. 들려줬는데 그럼 이제 암컷의 소리를 들려줘야지 오히려 더 반응을 잘할 텐데 네. 수컷의 소리를 들려줬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특히 그런 식의 방식이 오히려 늑구의 방향 감각을 무디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네. 지적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개체 관리에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 방식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게 또 확인이 되고 또 하나 이번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이 흉내를 낼 것 같은데 AI 가짜 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짜 영상이 늑구가 도로를 할부하는 이런 거였는데 바로 거기서 일종의 비상을 내려가지고 학교가 휴교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AI 사진이 하나뿐이었고 만약에 진짜 늑구가 도로를 할부를 했으면 여러 군데서 신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신고가 들어갔고 또 그 근처에 CCTV가 많으니까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했으면은 그런 혼선은 좀 없어졌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으면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이 늑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며 시민들은 늑구를 직접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늑두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걱정하는데 다행히 잘 잡아서 진짜 행복합니다. 러시아 팬페이지가 생겨서 러시아어로 뉴스를 계속 올리고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건강히 잘 돌아왔고 동물원 재개장하면 꼭 한번 늑구 만나러 가고 싶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안 좋게 될까 봐 걱정했는데 늑구를 보러 5월드를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늑구 한 번쯤 보고 싶은데요. 언제 5월드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늑구를 빨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무리 안으로 돌려보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BBC 같은 경우는 사유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K 늑대, 늑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네. CNN 같은 경우는 재개장했을 경우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
관련해서도 대전 5월드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늑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다른 동물들도 있죠. 그리고 테마파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서 재개장 방안을 짜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월드에서 돌보는 늑대가 20마리나 된다는데 저희가 가서 늑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늑대는 무리 생활합니다. 네. 지금도 이게 사파리형, 이 방사형에서 무려 33,000 제곱미터 안에 20마리 정도의 늑대가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저 늑대가 늑구구나라고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물원에서 늑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방안을 취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늑구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늑구를 보러 온 이 관광객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재개장 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화제의 기업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내년 초에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 요즘 회사 분위기까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직이 크게 줄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보면 2023년 1,044명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700명대로 거의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놓고 보면은요, 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 고과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과가 낮으면 그만큼 성과급도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덜 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 고과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짧게 다녀올 수 있는 이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경우는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과를 다들 신경 쓴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야근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휴일 근무들도 늘고 있는데 이게 근무를 많이 하면 고과에도 영향이 있지만 또 하나는 물량 확보입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야근과해서 휴일 근무를 해서 그만큼 많이 생산을 하면 해외에 많이 판매가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 성과급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인기가 하늘을 높이 찌르는 것 같은데요. 급기야 취업 시장에서 한이고시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싶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생산직 채용 소식이 나왔는데 지원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학력을 낮춰서 지원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일단 여기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킹산직이 되는 거죠. 킹하고 생산직. 과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거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있을 때 고시라는 말을 썼고, 또 언론사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면 언론고시, 대기업고시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는 SK하이닉스 생산직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려워져서 하이닉스 들어간다고 해서 닉스 고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익고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공고문을 찾아봤어요. 공고문을 찾아보니까는 여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전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사 학위 이상 소유자는 지원 불가능. 이렇게 공고 채용문에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SNS에서는 내가 이제 대졸인데 이것을 고졸로 해서 갈 수가 없느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좀 가상을 해보면은 대졸이라도 전문대졸 이렇게 해서 만약 고졸만 가지고 응시를 했을 경우에 기업에서는 이것을 걸러낼 방법이 별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채용 공고에 맞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교육 시장까지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데 이 생산직 채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도 등장을 하고 이 SK하이닉스와 취업 연계를 맺은 학과들도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정말 사실입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아마 이런 이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단 이 하이닉스에 일단 취업을 하면 상당한 성과를 지금 받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지금 그동안에 했던 의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마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몇몇 대학교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학과를 놓을 경우에는 일단 입학할 때부터 사실은 취업이 보장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생산직 같은 경우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굳이 대학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사회적인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교육 제도에도 상당한 파급이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볼게요. 이제 슬슬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항공권 가격 보시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뛰었죠. 이 전쟁 여파로 치솟은 유류할증료 탓인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런 건가요? 네, 국제선 항공권 유료 할증료가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게는 지난 2달간 5배까지 올랐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을 간다고 했을 때 유료 할증료만 112만 원. 이건 인당이고요. 네. 만약 4인 가족이 간다고 할 경우 무려 45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장거리 노선 외에도 동남아 같은 경우 방콕이나 푸켓, 나트랑 등 많이 가시는데 12만 3천 원에서 25만 6천 원으로 올랐고요. 비교적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5만 7천 원에서 10만 2천 원으로 상승했으니까 거의 2배 정도 뛰어 올랐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여행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요. 뉴욕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400만 원까지 그리고 오사카 같은 근교도 80만 원까지 오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과거보다 뉴욕 한번 다녀오는데 1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인 건데 사실 이 정도면 소비자 입장에서 여행을 좀 다시 고려하거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워낙 유류 할증료가 지금 폭증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웬만한 데 가도 $100 이상이 들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지금 특히 5월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여행 계획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기하거나 이렇게 유류 할증료가 오르면 포기를 하거나 여행 일정을 뭐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포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것이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달에 있어서 여행 계획을 많이 잡아놨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전략을 좀 하는 방법은 있겠죠. 직항편이 아닌 그 경유울편을 뭐 이용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이제 소화물에 대해서 좀 짐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요금을 줄인다든가 전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저 미국이나 남미나 이렇게 멀리 가려고 했던 것을 동남아 쪽으로 돌린다든지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전략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항공권 가격 언제쯤이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지금 역대 최고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유료할증료는 주, 중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을 기준으로 삼는데 지금 너무 높으니까는 지금이 4월 중순이죠. 그러면은 4월 말쯤에 하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4월 말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5월 초에 오르면은요. 중순과 중순 사이로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란 미국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 유료할증료 하락 계획이나 또 전망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여행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표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상승하죠. 그래서 일단 계획이 잡히면은 하루라도 빨리 예매하는 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편도 항공편을 구매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왕복을 구매를 하는데 편도를 보면은 조금 더 싸게 나온 표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을 각각 예매하는 게 조금 더 쉽게 또 이제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직항 대신 경유를 택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시간과 돈을 바꾼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경유를 하면은 통상적으로 최소 서너 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가까이 늘어나는데 네. 그만큼 그 표를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주말을 끼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 출발을 하고 돌아오는 표는 비쌀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평일 출발표를 들여다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항공편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눈길을 끄는 해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동물들이 등장하는 공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감탄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수년 동안 공연했던 코끼리 진짜 정체가 발각이 됐다고요. 대체 정체가 뭔가요? 네, 일단 제 영상을 보시면은 놀라우실 텐데 발을 보셔야 됩니다. 코끼리들이 언덕을 오르는데 자 진짜 코끼리 같은데 보면은 사람 발이 언뜻 보이죠? 네. 동그란 부분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관광지에서 찍힌 영상인데 사람이 연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됐는데 실제 공연 관계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코끼리는 대형 모조품이고 직원 2명에서 4명이 함께 내부에 들어갔다고 인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행태가 몇 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꾸준히 관광객들을 속여왔다는 비판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기상이변 영상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미국은 우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호수 수면 위로 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서 물이 솟구치는 모습이에요. 네, 마치 밑에서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뛰어오르는 데 느낌이죠. 네. 그 반대입니다. 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커다란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우박은 주먹만한 크기였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앞유리 곳곳이 금이 가는 일도 벌어졌고요. 네. 우박이 그친 뒤에 보니까 아예 뒷유리가 산산이 부서진 차량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미국 미네소타주인데 야구공만한 우박이 호수 위로 떨어지면서 마치 물이 솟구치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런 우박, 차량이 파손될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박이 내릴 때는 대부분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네. 안전을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시장이 확정됐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을 지면 정권 폭주를 막을 제동장치가 사라진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제주지사 후보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창석 기자,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고 1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을 내어주면 정권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보수 대개조의 길을 여러분께서 직접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선대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중도 확장, 혁신 선대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후보자들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면 그동안 국민께 심력 끼친 일들은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선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박수민 의원은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고 윤희숙 전 의원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힘껏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등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공론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고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누가 더 서울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해결할지 경쟁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 15분 제주지사 후보를 확정 발표합니다.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 간 승자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제주지사 후보 발표를 끝으로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역단체장 5명을 모두 교체했는데요. 오늘 제주지사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8명의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송국건 정치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오늘 오전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정원호 대 오세훈 후보 맞대결이 확정이 됐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일단 그 신진 대 노장의 대결이 되는 거죠. 네.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장을 참선을 했지만 서울시정은 여전히 신진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 25개의 구청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구청장을 참선을 한 것이고 오세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5선에 도전을 하는 거죠. 네. 원래 강력단체장이 3선까지밖에 못하지만 중간에 한번 무상급식급 하동으로 그렇죠. 한번 치웠기 때문에 4선까지 했어요. 예. 그럼 그 대결이 되는 것이고 양 후보가 딱 그 가장 두드러진 장점들이 하나 있는데 일단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검증이 제대로 지금까지 확실히 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예. 언론의 검증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예비 후보 시절에 여러 좀 칸쿤 여행이나 아니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가공을 한 것. 그런데 여론조사 가공 문제는 또 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원호 후보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최근에 최근에 벌여놨던 사업들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종묘 개발이나 한강버스나 네. 아니면은 저기 그 강화문 광장에 기업 공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 중앙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지 그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진표가 확정된 만큼 양 후보가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두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는 지방정부의 실력을 교체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인물로 지방정부의 실력을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 원 없이 일할 사람. 오늘 지금 정원호가 답입니다. 젊고 개혁적인 분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 확장 선대위, 혁신 선대위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아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양 후보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후보와 용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도부가 총출동한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사실상 당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두 후보가 처해 있는 그러니까 처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삼선의 구청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정 능력은 검증됐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앞서 검증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약점이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지금 야당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당세,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이런 것들을 상당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원군을 통해서 이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불리한 점들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이고요.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사선의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프리미엄을 거의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이 후보의 힘이 되기보다는 후보의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이 공천 과정에서도 당 노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공천을 두 번이나 신청을 하지 않는 일종의 뭐랄까요 태업 행위를 통해서 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의 변화가 지금 따르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이번에 본선에서는 당과 차별화된 소위 말하는 개인 능력으로 개인기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말 그대로 각계 전투의 일종의 그러니까 본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발전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후보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전재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를 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또 고발했어요. 예, 양쪽이 이제 서로 맞고발 사태를 벌이고 있는데 네. 하나 좀 의문스러운 것은 그 전재수 후보는 부산시장에 출마를 했고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죠. 네. 근데 두 사람이 부딪히는 이유는 한동훈 후보는 지금 부산에서 처음으로 안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본인의 이제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북갑에 그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재수 후보가 저렇게 맞대결을 벌이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노리는 거예요. 전재수 후보가 까르띠에 시계를 통일교로부터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그걸 특정하지를 않았죠. 네.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까르띠에 시계가 저 친구가 수레로 맡겼다고 해서 사실상 이제 간 것이 아니냐 해서 한동훈 후보는 계속 그거를 묻는 겁니다. 까르띠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 그러면은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하면은 나중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를 할 태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전재수 후보는 수사 끝난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그렇다면 그것은 그 허위사실 공표다 선거에서 해서 지금 맞고발을 지금 주고받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합수단이 무혐의로 이렇게 돌리기는 했지만은 그 여파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사퇴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사퇴를 늦춰서 부산 북구갑에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정 대표가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 나오면 당선될 것 같으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전재수 의원 사퇴를 뒤로 미뤄서 이번에 6월에 선거를 안 만들 수도 있다. 그건 진짜 그냥 꼼수잖아요. 그리고 그게 부산 시민들, 부산 북구갑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꼼수를 쓰지 않겠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퇴 시점과 관련한 꼼수 논란, 이 정청래 대표가 선을 그으면서 일단 일단락된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뭐 제가 생각해도 일단락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재수 후보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4월 30일 이전에 무조건 사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리는 절대 다수 지역이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이번에 뭐 상당수가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면서 네. 벌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한 명도 아직 사퇴를 안 하고 있는데 4월 28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아마 29일부터 해서 30일 이전에는 다 사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지금 그러니까 하정우 AI 수석이 지금 출마가 될지 안 될지 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설왕설래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대타가 없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기 출마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북구 갑을 내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늦추자. 뭐 그런 정치적인 셈법에서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북구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산시장 본선거거든요. 예. 여기에 소위 말하는 꼼수를 쓸 경우에는 본선 후보인 전재수 후보가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꼼수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민주당 주자로 거론되는 게 하정우 AI 수석인데요. 다음 주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인데 당에서도 지금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결단 내렸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다음 주 밝힌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출장이 있죠. 다녀오고 나서 밝힌다는 건데 최근의 어떤 행보를 보면은 방송에 계속 출연을 하고 예. 또 이런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뭐 정청래 대표 쪽에서 작업이 들어오는데 넘어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네.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정우 수석의 좀 몸값을 키워주는 그런 그 발언 아니었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제 출마를 그냥 굳혔다. 그 상황까지 보는데 자 선거가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전재수 의원이 4월 30일 날 굳이 사퇴 안 하고 오늘이라도 사퇴하면 됩니다. 그런데 4월 30일까지인데 그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정말 그 선거가 열리게 한다는 게 확실하면은 오늘 중으로라도 사퇴하면 되는 거죠. 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홍 전 시장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이후다 보니 이 단순한 회동을 넘어서 이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에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시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했을 때 홍준표 전 시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김부겸 후보에게 상당한 그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달리는 말에 그럼 내가 채찍을 좀 가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래서 두 분이 만났을 때 과연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의 노림수도 저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의 정치적 이미지를 아마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은 결국 보수의 대표적인 이 인물인 홍 전 시장을 자신이 껴안는 모습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국민 통합의 여러 가지 하나의 노림수를 겨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 전 시장, 이재명 정부 내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전부터도 그런 말이 있었죠. 그 하와이에 그 경천에서 떨어지고 하와이에 가 있을 때부터 그런 네. 말이 한번 나왔었고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그 홍준표 시장이 두 번이나 그 만나서 본인이 책임 총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총리직에 대한 어떤 뭐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SNS 글을 올려서 지금 70대는 그 20대, 30대는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 국회의원 정치를 했고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 70대 마지막 불꽃을 사르고 싶다고 한 그 SNS 글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그날 오전에 올렸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그 총리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 부분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동안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30도에 육박하며 초여름 더위가 정점을 찍겠습니다. 수도권 등 일부 중부지방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모레까지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27도, 대전과 전주 26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이른 더위는 누그러지겠고요. 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